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번 주 그런데 말입니다는 17년 만에 돌아온 횡스크롤 마리오입니다. 슈퍼마리오 원더. 17년 만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유 버전 나오고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U 이후에 11년 만에 나온 거고 그치, 그게 있지. 그 다음에 뉴 슈마 이후에로 따지면 17년 만에 나온 차세대 횡스크롤 게임. 아, 그렇게 오래됐나? 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슈퍼마리오 원더 오늘 리뷰를 할 텐데, 보통은 우리가 시리즈물을 리뷰하면 그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근데 마리오는 뭐 굳이 이거 마리오를 어떤 게임인지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 마리오의 역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것만으로 1시간이라서. 1시간 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슈퍼마리오 첫 시작이 1985년 페미컴으로 시작됐었고요. 그때 나왔을 때 이미 씹어먹었죠. 그렇죠. 사실상 2D 플랫포머 게임의 기본 공식을 만든 게임이라고 보면 되고, 게임 캐릭터로서는 슈퍼마리오가 거의 가장 성공한 IP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 기억 속에서, 자, 일단 노미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이거 지금 슈퍼마리오 신작이잖아요? 전작이 뭐였던 것 같아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저기 위유로 나왔던 거. 바로 전작. 그게 슈퍼마리오 유잖아, 유. 2D, 3D 상관없이.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아니지. 야, 오디세이는 어디 갔어? 오디세이 어디 갔어? 오디세이는 다르지. 뭐가 다른데? 내가 걔는- 전작 물어봤잖아. 아니, 그러니까 2D, 3D 따지지 말고 전작. 그래 오디세이. 자, 제아도목님은 뭔 것 같아요? 슈도 오디세이 아니? 오디세이? 마리오 골프 아니야? 마리오 사실은 중간에 있긴 있었어요. 슈퍼마리오 3D 월드, 퓨리 월드 그것도 나왔었고. 아, 맞네. 그거 있었네. 그리고 뭐 위유,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U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골프. 아니 근데 사실상 3D 월드 같은 경우는 위유 거를 컨버전한 거라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정확하게 말하면 3D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3DS 거 그 컨버전된 거고, 이제 슈퍼마리오 U가 위유 거 이제 그렇지 맞아. 이식한 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넘버링이라고 그런 쪽으로 어쨌든 아예 오리지널 작품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이후에 거의 한 지금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에 나온 오디세이가 작품이고요. 17년에 나온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6년이죠. 이게 원더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강스 기사님이 그거 장난 안 따질 것 같으면 마리오 축구 아닙니까? 장르 따져야 됩니다. 마리오 축구, 마리오 테니스, 마리오 골프는 무시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테니스는 그나마 골프 좀 덜 무시해도 되는데 축구하고 골프는 그냥 없는 셈 칩시다. 골프는 진짜 아우 있어요 골프. 필요 없고. 씨. 자, 어쨌든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전작이라면 전작인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D 마리오고 이번 슈퍼마리오 원더는 2D 마리오라서 게임성 면에서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2D 마리오하고 3D 마리오를 나누는 게 2D 마리오는 처음 그 페미컴 때부터 나왔던 1, 2, 3 이게 완전 대박 쳤었죠. 그렇죠. 슈퍼페미컴으로 나왔던 슈퍼마리오 월드, 그다음에 뭐 그 뒤에 나왔던 것들이 중간중간에 DS나 이런 걸로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요때까지 사실 슈퍼패미컴 때 요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리즈 시절 같은 이런 느낌이었고, 닌텐도 64로 넘어가면서부터 3D 마리오가 시작됐거든요. 슈퍼마리오 64.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3D 환경에서 플랫포머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거의 공식을 만들었던 게 이 슈퍼마리오 64였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좀 기기 성능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카메라가 좀 이상하게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3D 플랫포머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보여줬던 게 바로 슈퍼마리오 64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래도 기기 성능도 좀 좋아지면서 위로 슈퍼마리오 갤럭시 1, 2 이런 것들은 나와서 완전히 엄청 재밌었죠. 그쵸. 갤럭시 그러니까, 어드벤처. 네. 그러니까 진짜 3D로 플랫포머 게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정말 재밌냐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게 갤럭시였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재밌었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재밌었죠. 별의 그 중력을 이용하는 그런 네. 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재밌었기 때문에. 진짜 특이한 기믹들도 많았고 갤럭시 내에서.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밌어서 그때 약간 2D 마리오로는 줄 수 없는 재미, 보여줄 수 없는 재미들을 3D에서 완전히
적응시키면서 녹여냈던 게 슈퍼마리오 갤럭시였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졌던 게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까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역대급의 그런 재미는 오히려 3D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슈퍼마리오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갤럭시 1, 2, 오디세이가 다 재밌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슈퍼마리오 그 원더는 2D 마리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D 마리오라고 해서 완전히 2D는 아니고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3D긴 한데 다 3D로 그렸는데 횡스크롤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게임성 자체가 2D 횡스크롤 방식이기 때문에 이 2D 마리오가 사실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뭐 DS 때 나왔던 아까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라든지 3DS 때 나왔던 거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2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밌긴 했는데 아무래도 2D의 게임성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쯤에선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3D 마리오의 화려함과 정말 기가 막힌 기믹들과 이런 그치. 맵 배치와 너무 재밌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2D 마리오에선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 이게 뭐 그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거고 결국에는. 그쵸. 어. 그리고 마리오니까 점프해가지고 적 머리 밟는 거. 그 동전 먹는 거, 버섯 먹는 거, 그치. 뭐 이제 변신하는 거는 다양하게 있지. 뭐 그치. 꼬리 마리오 해가지고 꼬리 너구리로 해가지고 꼬리 그치, 찢는다 하늘을 너구리로 난다거나 간다든지, 뭐 불 쏘거나 이런 건데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다 그 기본적인 게임성은 다 거기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재밌는 걸 넣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역대급으로 얘기했던 게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정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재미. 그러니까 그 해의 고티 라이벌이 젤다 야숨이라서 팀킬 당해서 그런 거지. 야숨만 아니었으면 그 해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그냥 압도적인 고티였어요. 너무 재밌었으니까. 정말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2D 마리오도 할 수 있었고. 그치. 중간에 2D 마리오 연출도 진짜 잠깐이지만. 그 뉴욕 그 연출 정말 좋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D 마리오는 결국 2D 플랫포머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달리고 점프하고 이게 끝이잖아. 점프 실수하면 낙사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적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냥 뭐 불 쏴가지고 적 죽이고 발로 밟고 그렇지. 뭐 이번 원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믹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은 그걸 벗어나기는 좀 힘들거든요. 자, 요런 한계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리뷰에서 좀 메인으로 다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극복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결론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슈퍼마리오 원더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떼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픽. 자, 제아동님 그래픽 어떻던가요? 이거보다 좋을 수 있나요? 2D 마리오가? 스위치인데, 그죠? 네. 스위치에서. 요 평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엄청 이거보다 좋다고 어떻게 더 잘 만들어? 그게 문제인데 스위치로 만들었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싶을 만큼 좋아요. 근데 스위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이거 분명히 슈퍼마리오 원더 그래픽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3D도 은근히 정교하게 구현을 해놨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마리오 특유의 색감이라든가. 그렇죠. 막 이런 것들도 정말 컬러풀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픽은 뭐 깔 게 있나?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보다 그래픽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비슷한 비슷하지 뭐. 6년 전에 나온 마리오 오디세이하고 비슷하면 그게 안 어떻게 되는 할 거야 그거는. 플랫폼이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마리오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기도 하고 항상 느끼는 건데 페미컴 때부터 그랬고요. 슈퍼미컴 때 뭐 닌텐도 있었을 때 똑같았어요. 마리오 시리즈는요. 뭐 스크린샷만 봤을 때라든지 영상만 봤을 때 그게 그래픽이 엄청 좋다 이렇게 느끼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그 동시기에 이거보다 이 장르에서 더 좋은 그래픽을 만들어낸 게임 있어?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장르로 2D 플랫포머 게임 중에서 지금 현 세대들을 통틀어서도 이 마리오보다 그래픽 좋은 게임 있어? 하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로는 아예 없고 지금 현 세대 플스5나 XCX 쪽까지를 다 통틀어도요. 2D 플랫포머 게임 중에서 이번에 스위치로 나왔던 마리오 원더보다 그래픽 좋다고 느껴지는 게임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예를 들면 저 오리와 도깨비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작년에 나왔던 거 트라인 5 이런 것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픽은 더 좋긴 하죠.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올 그 뭐지 저기 페르시아의 왕자도 당연히 그래픽은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 기기 성능의 한계로 인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쪽이 그래픽이 좋겠지만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요. 마리오가 걔들보다 그래픽이 나쁘다는 느낌은 1도 안 들어요. 아, 전혀 안 들죠. 그리고 길이 달라요, 그런 애들이랑. 아예 달라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기기 성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화시켰다 이런 게 아니라 게임의 설계라든지 캐릭터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래픽 부분, 이 기기 성능의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매칭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게임성을 만들어 둔 거야. 그래서 지금 게임성에서 이 슈퍼마리오 원더를 만드는 데서 필요한 부분의 수준 내에서 스위치로는 충분한 이런 그래픽 그 수준이라 말 그대로 게임성과 그래픽과 기기 성능하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딱 그 일치시킨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래서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적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기믹들의 표현이라든지 뭐 구성이라든지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그래픽이면 충분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래픽이 괜찮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군더더기 없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맞아요.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픽들이 다. 예.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오는 연출이라든지 불빛이라든지 뭐 폭파점 이렇게 플랫포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간에 뭐 불빛이 터지는 거라든지 폭파 장면이 있다든지 적이 많이 나오다든지 이러면은 그래픽적으로 약간 부하가 걸리니까 프레임 저하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슈퍼마리오 원더에서 그런 프레임 저하가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 그리고 씨발 마리오인데 프레임 저하가 있으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요, 딱히 그렇게 부하가 걸릴 만한 연출이 없어요. 뭐, 쓸데없이 강원 효과를 많이 써가지고 번쩍번쩍 한다든지, 뭐, 폭파 장면 나와가지고 막 파편이 튀고 이런 물리 엔진 혹사시키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연출은 있어요. 세계가 바뀌는 이런 연출이 있는데, 이 세계로 가는 느낌처럼 이런 연출이 있는데, 그 연출도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슈퍼 마리오를 즐기는 데 있어서 그래픽적인 부분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다. 깔 게 없습니다. 그래픽은 정말 좋은 편이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많이 튀고 이런 노래보다 그냥 음악만 들어도 물론 신곡이에요. 이게 기존에 있던 곡 그대로 갖다 붙이고 복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적당한 편곡하고 신곡들이 잘 어울려져서 노래만 들어도 나는 마리오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줘요. 게임 하는 내내 뭔가 약간 경쾌한 느낌, 시종일관 경쾌한 그런 음악들, 마리오스러운 음악들. 그리고 이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약간 무서운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섭다고 해도 귀여운 건데 유령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막 이렇게 뒤에서 적이 쫓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치는 장면 이렇게 해서 약간 공포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긴장감을 좀 조성하는 요런 노래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너무 무섭다든지 거슬린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마리오스러운 범위 내에서 무섭게 만드는 그냥 긴장감을 조금 보조시켜주는 딱 그 정도 수준이지 뭐 딱히 거슬리거나 그럴 만한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5살, 6살짜리 애하고 같이 즐겨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음악도 마찬가지죠.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작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비트를 맞추는 연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음악의 비트에 맞춰가지고 배경의 적이라든지 이런 배경의 사물들이 이렇게 미묘하게 움찔하면서 움직이는 이게 하이파이러시에서도 하이파이러시 스타일이죠. 네, 거기서 나왔던 그런 연출같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흥겹게 되어 있고요. 뭐 근데 중간에 생각해보면은 오디세이나 뭐 이런 데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연출들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 작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스테이지 중에 한 몇 개라든지 특히 최종 보스 그 쿠파하고 싸우는 쿠파가 최종 보스인 거 말하면 스폰데. 죄송합니다. 요 부분 편집해 주세요. 자, 이번에 보스 쿠파였어? 그치.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지랄들 한다. 난 씨발 피치공주 미친년인 줄 알았지.
이번에는 피치 공주도 플레이어블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잠깐, 피치 공주 납치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이씨. 스폰데. 자, 어쨌든, 이 스테이지 중에서 약간 배경 리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맵에 발판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스테이지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 비트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요런 부분들이 그 배경의 그 배경음, 비트음, 박자음을 통해가지고 진행 속도를 알 수 있게 해줘서, 그런 식으로 음악이 그냥 BGM으로만 깔리는 게 아니라 게임성을 높이는 데서 여러 가지 장치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보스 굿밥하고 싸울 때도 걔하고의 전투에서도 그 리듬이 필요한 그 연출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악은 되게 잘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굿밥하고의 그 싸움에서 같은 경우에 이게 리듬감이 없는 사람이 그런 리듬이 필요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약간 물리적인 한계가, 피지컬적인 한계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판정을 되게 넉넉하게 해줘가지고 적당하게 타이밍만 맞추면은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거, 야, 이 박자 맞춰야 되는 거야? 아이씨, 나 이 박자 잘 못 맞추는데 싶었는데 해보니까 대강 맞추면은 알아서 들어가. 이런 것들이 진짜 좋죠. 정말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음악도 마리오의 그 재미를 돋구어 주는데 충분히 잘 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이번 장만의 특징 같은 것 좀 말씀드리면, 일단 마리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드로 구성되어 있죠. 이번에 6개, 7개 이렇게 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월드별로 여러 개의 스테이지가 들어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테이지에서 깨다 보면은 원더시드라고 해서 씨앗 같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열매 같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요거를 일정 이상 얻으면은 그 스테이지의 보스 같은 애를 깰 수 있고, 그걸 깨면 다음 월드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지난번에 뭐였죠? 변신하는 분홍색 걔 뭐였지? 커비, 별의 커비. 커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커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아직 그렇게 안 왔어. 어쨌든, 자, 별의 커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한 챕터, 그러니까 한 월드를 끝낼 때, 총 한 10개 정도의 예를 들면 원더시드가 필요하다고 치면, 실제로 한 챕터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원더시드의 총량이 한 15개, 16개 이렇게 돼요. 그렇죠. 되게 넉넉하게 생길 그렇죠. 수 있죠. 네, 그래서 한 스테이지에서 내가 완벽하게 깨면은 2개, 3개의 원더시드를 얻을 수 있고, 그냥 기본적인 클리어만 하면은 1개밖에 못 얻고,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아니면 일부 스테이지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어렵다 그러면 아예 그 스테이지를 안 깨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전체 그 월드 내에 한 15개 정도 원더시드가 있으니까 그 중에 10개만 어떻게든 모으면 그 월드를 깰 수가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요거는 되게 좋은 구조예요. 이게 왜냐면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각 월드 내에서도 스테이지별로 난이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난이도 별 하나, 별 2개, 별 3개, 별 4개, 별 5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별 5개짜리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 스테이지는 안 깨도 되는 거지. 그냥 별 1개, 2개짜리에서 충분히 원더시드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중간에 가면 한숨 돌리기인가 뭐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원더시드를 거저주는 스테이지들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경쾌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이게 닌텐도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렇죠.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난이도를 낮추는 또 한 가지 시스템이 배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배지라고 부르나? 배지보다는 저는 사실 이 2D 횡스크롤 마리오에서 가장 핵심되는 시스템은 저는 시간 제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시간 제한 없어졌죠. 네, 근데 이번 작품이 이제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쵸. 진짜로. 그것도 네. 장점이죠. 네. 그래서 시간 제한 없으니까 되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빨리빨리 진행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사실 시간 제한이 크게 걸리진 않는데
그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 특히 애하고 같이 진행하면 음. 애들은 못 이게 따라오니까.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간 제한이 은근히 좀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시간 제한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지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 각 스테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버프라고 해야 되나? 패시브 같은 그 스킬을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요걸 스테이지마다 내가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난이도를 확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버섯 하나를 먹듯이 이렇게 커지고 시작하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점프를 좀 더 높게 할 수 있다든지 제가 제일 애용했던 거는 물이라든지 용암 같은 데 빠졌을 때 한번 살아나게 해주는 요거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벽면에다가 이렇게 빨판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훨씬 편하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이런 특성 것들이 같은 있어서 거 붙여주는 거죠. 특성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패시브를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게 스테이지에서 이게 하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배지 시스템도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요. 네. 만약에 이거였으면 내가 너무 쉬워져서 싫다.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그만이지 뭐. 일부 배지는요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지는 배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점프를 계속하게 만드는 이런 거. 그러면 게임 스테이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다양한 배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스테이지도 음. 내가 배지를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구성을 그렇죠.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번 배지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라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원더의 가장 큰 특징 멀티플레이입니다. 요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일단 여럿이서 같이 멀티플레이를 할 때 같은 경우에 최대 4인 플레이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4인 플레이를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 명이 메인 플레이어가 돼서 카메라는 요 한 명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나머지 3명은 사실 이렇게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애하고 만약에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돼서 4명이서 같이 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애들은 내가 메인 플레이어를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가 잘 못해. 얘가 죽으면 게임 오버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게임 진행에 따라서 메인 플레이어가 계속 바뀝니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따라서 메인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메인 플레이어가 넘어가 왕관 마크로 해서 한 명한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메인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은 죽어도 금방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바로 튀어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죽더라도 유령처럼 움직이는데 유령이 돼서 나머지 살아있는 플레이어하고 접촉을 하면 바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인 플레이로 진행을 하면요. 웬만하면은 안 죽습니다. 어떻게든 스테이지가 깨져요.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플레이어가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한 명이 너무 메인 플레이어가 너무 뒤처진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한테로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같이 즐기기 정말 좋게 돼 있어요. 패밀리 게임, 파티 게임으로 정말 좋게 되어 있고 심지어 혼자서 플레이를 할 때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 혼자 플레이할 때가 더 많았으니까 혼자 플레이할 때도 온라인을 접속한 상태로 하면요. 자동 매칭을 통해서 다른 플레이어하고 그 스테이지를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시스템이 되게 특이한 게 다른 플레이어하고 나하고 그 스테이지를 같이 진행은 하는데 서로 간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다른 플레이어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뭔데? 자,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그 위치쯤에 다른 플레이어가 있으면요. 그 플레이어하고 접촉을 하면은 내가 되살아나게 돼요. 그렇죠. 뾰병. 죽으면 내가 유령이 돼서 한 5초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플레이어하고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다른 플레이어들은 약간 반투명한 형태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섭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게임 내에서 패널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있는데 요게 한 가지 약간 세이브 포인트라면 좀 그렇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내가 패널을 설치해 두면 죽었던 사람이 그 패널 위치로 오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널을 설치할 때 이게 다크소울하고 비슷한 건데 다크소울 할 때 약간 숨겨진 뭐가 있을 때 그 자리에다가 밑에 바닥에다가 글 적어 두잖아요. 이런 느낌처럼
뭔가 숨겨진 뭔가가 있는 자리에다가 패널을 설치해두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건 뭐지? 하고 주변에 보면은 그게 숨겨진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서 약간 뭐랄까 다크 소울이나 데스 스트랜딩 이런 것처럼 남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면서도 같이 하는 그런 뭔가 약간 얇은 선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교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이게. 혼자 하는 플레이지만 마치 다른 누군가와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멀티 요소는 내가 게임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도움만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작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플레이를 같이 할 때 같은 경우에 서로 밀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상태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 방해되는 부분들은 아예 없어서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잘 만든 멀티플레이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약간 특징 하나가 스테이지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약간 빛나는 꽃이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된 빛나는 꽃이 있는데 요걸 먹으면 그 스테이지의 기믹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약간 이 세계로 가는 느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번쩍 이렇게 하면서 배경 색깔이 변하고 배경의 기믹이 바뀌는데 요게 연출이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그 라체덴 클랭크에서 약간 시공간 이동하는 이런 느낌. 요런 거 비슷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시공간 이동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지가 기믹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 연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스위치에서도 이 정도 표현이 되는구나 싶을 만큼 그게 좋은 편이고 시공간이 바뀌고 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약간 다른 느낌으로 스테이지를 진행을 해서 끝에 가면은 아까 원더시드 그 메달 같은 그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동일 스테이지를 그렇죠. 분위기를 바꿔주면서 좀 더 다른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가적인 시스템인 거거든요. 약간 숨겨진 요소 같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그렇게 되면서 나는 동일 스테이지를 게임하고 있지만 다른 느낌을 유저들한테 확 주면서 다르지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이 새끼들 강박에 존나 시달렸나 보다. 씨발 뭔가 달라야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개 시달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게임 설계가 2D 플랫포머 게임으로서 약간 한계에 도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제동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사실 슈퍼마리오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줬어. 할 만한 기믹 다 넣었고 쓸 만한 기믹 다 넣었단 말이야. 어차피 점프하고 밟고 떨어져 죽고 뭐 물 같은 곳, 모래 같은 곳, 뭐 용암 있는 거 이거 이미 다 보여줬잖아. 지금 와서 뭘 더 보여줘 싶은데 그 와중에 그래도 보여줄 것들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부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괜히 거슬린다든지 쓸데없이 들어갔다 괜히 이건 뭐하러 넣은 거야 이렇게 짜증나는 요소. 예를 들면 젤다 왕눈에서 그 지하 같은 그런 짜증나는 요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새로운 재미를 줘서 좋은 쪽으로 이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잘 구성한 기믹 구성을 정말 잘한 거고요. 이게 실제로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에 시리즈 전통이지만 조작 체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해요. 점프, 달리기 두 개가 다야. 심지어 달리기 버튼에서 액션 버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불을 쏜다든지 뭐 이번에 그 새로 들어온 그 마리오 같은 게 변신하는 거 같은 게 이제 비누방울 같은 거 쏘는 보글보글에 나오는 그런 비누방울 쏘는 애라든지 코끼리 마리오 해서 덩치 커지고 코 휘두르면서 물 쏘는 이런 코끼리 마리오 같은 거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걔들 공격하는 거 다 그냥 Y 버튼 누르면 그냥 공격하는 이게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실제 게임 내에서 쓰는 버튼이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그나마 나중에 이제 배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특수 액션 넣는다고 하면 R 버튼 정도 쓰는 건데 그래봐야 한 서너 개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스테이지는 달리기 버튼하고 점프 버튼 그렇죠. 두 개로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말이요. 이 단순하다는 조작이요. 정말 좋은 게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애들도 진짜 금방 배워요.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주면 애들이 알아서 다 해. 내가 안 가르쳐 줘도. 그러니까, 실제로 슈퍼마리오는 튜토리얼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월드 때였나? 그냥 알림 블럭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점프 버튼이 뭔지 공격 버튼이 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가르치긴 했는데 그런 거 없어도 남들 하는 거 10초만 보면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조작 체계가 간단해요. 근데 이게 접대용 게임이라든지 패밀리 게임으로는 이거는 진짜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럴 때 접대용 게임 이런 거 하면 그때 20년, 30년 전에 그때 그 접대용 게임으로 많이 얘기했던 게 피파라든지 뭐 위닝 11 아니면 뭐 파워 덩커즈 이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얘들을 접대용으로 쓰긴 하는데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접대용으로 쓰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야 이게 슛이고 이게 패스고 뭐 이게 달리는 거야. 요 정도만 가르쳐줘도 가능했었는데. 재밌게 했거든. 가볍게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은 만약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위닝이나 한 판 할까? 그래 같이 하자 하는데 얘가 위닝을 별로 안 해봤어. 아니면 20년 전에 해보고 처음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야 이 키가 뭐야 하면 말이야 이게 슛이고 이게 패스고 이게 달리는 건데 이게 스루 패스고 요거는 숏패스고 이건 롱패스고 이거는 스루패스고 뭐 숏패스 3번을 누르면 어떻게 나가고 그리고 이거 R1이랑 패스를 같이 누르면은 로빙 패스가 되고 요거는 태클이고 요건 차징이고 요건 드라이브인 뭐 이거 하면 그러면 야 그냥 딴 거 하자. 야 철권 없어 철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밀리 게임이나 접대용 게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조작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건 진짜 좋은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별다른 설명 안 듣고도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최고죠, 사실은 파티 게임.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막상 플레이를 하면 여러 가지 기믹 구성이라는 것들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각 스테이지마다 정말 기발한 스테이지 구성, 그렇죠. 스테이지 기믹, 기믹의 배치들 그 밸런스가 정말 절묘해요. 그리고 내가 이 스테이지에서 얻게 되는 아이템이 그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밸런스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 스테이지별로 난이도가 있어서 난이도 별 5개짜리 이런 거 하면요 진짜 욕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피지컬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스테이지도 있고 해서 이런 난이도 조절은 굉장히 절묘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장점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 혹시 장점 제아동님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지금 뭐 사실은 극찬을 하는 게임이라 지금까지는 뭐 더 이상 뭐 장점은 뭐. 자 이제 여기까지 장점하고 단점으로 억지로 찾아낸 단점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상 단점 많이 없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럿이서 같이 플레이하는 걸 기준으로 플레이가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일부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혼자 하면 별로 재미도 없고 짜증나는 스테이지들이 있긴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블럭이 있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 스테이지들이 있어요. 이게 맵 전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군데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블럭들이 있어서 이걸 헤딩으로 치면은 그 블럭이 나타나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4인 플레이로 진행을 하면 그러면은 그런 블럭들을 발견하기도 좀 쉽고 이제 누가 먼저 그 블럭을 발견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혼자서 하면요. 완전 생 노가다가 됩니다. 심지어 이걸 멀티플레이 아까 얘기했죠. 온라인을 모드를 ON을 해둔 상태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하는 걸 보면서 다른 플레이어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공중에 떠 있네. 그럼 저 위치에 뭔가 밑에 발판이 있는 있나?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리를 해서 힌트라도 얻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스테이지를 진행하려고 하면요. 진짜 짜증이 나요. 답답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 그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때 온라인 모드를 꺼둔 상태로 플레이를 했었어요. 욕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온라인 모드를 켜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서 원래 요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요거 4명이서 하면 재밌긴 했겠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게임 구성상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다. 이게 난이도 자체도 혼자 하는 거에 비해서 여럿이서 하면 훨씬 난이도가 떨어지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혼자서 할 때는 약간 어려운 스테이지들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 봐야 마리오라서 많이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약간 항아리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점프킹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스테이지 있어요. 야, 나는 슈퍼마리오를 하고 싶은 거지 항아리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 물론 항아리 게임처럼 이렇게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그 위에서 떨어졌을 때 태초마 올라가는 그 느낌. 왜 굳이 슈퍼마리오에다 이런 거 어쨌든 뭐 이건 뭐 큰 단점은 아니긴 한데 약간 트라우마가 점프킹이라든지 항아리 게임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 스테이지 하면서 약간의 좀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스테이지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스위치 라이트로 이제 플레이한 게 한 3분의 1 정도 시간 동안은 스위치 라이트로 했고 한 3분의 2 정도 시간은 그 기본 스테이지에 특히 TV에 동 모드로 연결해가지고 플레이했었는데 아무래도 조이콘으로 플레이할 때 이 조작감이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 스위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작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일부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콘이나 이렇게 별도의 조이스틱으로 플레이를 안 하면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피지컬이 필요한 스테이지들 좀 있거든요. 달려야 되는 스테이지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플레이 환경에 따라서는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건 뭐 이것도 역시 무조건 단점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거 단점으로 아까 이런 스테이지 저런 스테이지 단점입니다 얘기했지만 이게 다 상관이 없는 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스테이지.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월드별로 일정량의 원더시드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지를 안 하고도 게임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1도 문제 없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스테이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기믹의 완급 조절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난이도가 낮다 얘기를 해도 만약에 이 게임에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시리즈 항상 그렇지만 1차 목표는 엔딩 보는 거고요. 이번 원더 같은 기준으로 하면 2차 목표가 모든 배지를 다 모으는 거. 3차 목표로 하면 모든 원더시드를 다 모으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모든 원더시드를 다 모으려고 하면요. 빡시어요. 새가 빠집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정도까지 파고들려면 파고들고 가볍게 즐기려면 가볍게 즐기고 했던 스테이지 또 해도 재밌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도 많습니다. 캐릭터도 마리오, 루이지, 피치 공주, 데이지 공주, 뭐 키노피오, 요시, 뭐 토텐까지 다 있어서 어떤 캐릭터로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스테이지도 여러 가지로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다양하게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사실 게임을 여기까지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2D 플랫포머 게임으로서 이거보다 잘 만들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수준의 저는 게임이에요. 저 생각을 했어요. 게임을 하면서 얘네 다음 작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지? 또 10년 걸리겠지. 여기서 뭘 더 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2D 플랫포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다는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인디 개발사들이 많이 도전하는 게 이제 이 2D 플랫폼 게임이거든요. 뭐 메트로베니아 장르 이런 쪽 게임들인데 실제로 슈퍼마리오 이번 원더 같은 게 재밌는 게 마지막 스텝롤도 약간 미니게임처럼 연출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만들어져 있는데 스텝롤에 올라오는 거 보면요. 제작에 참가한 인원이 수백 명이에요. 한 3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D 플랫폼 게임이라고 해서 대강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정말 많은 인원들의 그 다양한 제작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게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2D 플랫폼 게임에서 이미 나올 기믹은 다 나온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진짜 기가 막힌 참신한 기믹들을 잘 넣어놨고 그렇죠. 바꿔서 말하면요. 이게 단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D 플랫포머 게임이라서 가지는 그 장르적인 한계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마리오라서 가지는 한계. 그러니까 적을 죽일 때 총 쏴가지고 막 이렇게 죽이고 피가 튀고 살이 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마리오인데 결국은 적의 머리를 밟고 그냥 뭐 공격한다고 해도 되게 부드럽게 죽이고 이럴 수밖에 알고 없다 보면 보니까. 되게 잔인한 건데 씨발 저게 머리를 밟고. 그렇지. 적을 거품에 집어넣어가지고 산소 그렇지. 공급이 안 돼서 숨 막혀 죽도록 만들고. 숨 막혀 죽도록 만들고. 씨 엄청 잔인하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불로 쏴가지고 죽이고. 그치. 불로사에서 불에 태워 죽이고 와 그래서 죽은 거야. 씨 너무 잔인한데. 자 어쨌든
그런 2D 플랫포머 게임으로서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2D 플랫포머 게임으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게임 중에서는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4명이 모일 수 있으면 애들까지 포함한 4명이 모일 수 있는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 한다고 하면 이번 슈퍼마리오 원더는 그냥 최고의 게임이에요. 주저없이 고를 수 있는 게임. 정말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고 애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다.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깔깔거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방해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 이게 4인 플레이가 가능한 파티 게임들이 있긴 한데 오버쿡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하다가 싸우기 딱 좋거든요. 이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다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D 플랫포머 횡스크롤 게임의 극을 보여준 슈퍼마리오 원더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